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이렇다 할 재료 없이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중대형주 중심으로 팔자세를 보이면서 0.06% 소폭 내린 2601.80에, 코스닥은 0.25% 소폭 오른 715.5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4원 내린 1392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5.7도. 오늘 기온이 또 확 올랐죠? 방송 전에 햇살이 좀 내리쬐는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좀 등이 뜨겁더라고요. 네, 따스한 기운 받으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시스타의 러빙 유 들으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시스타 노래 들으니까 여름이 왔구나 싶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같은 기분 느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권현진님께서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건가요? 더운 날씨처럼 주식도 빨간색 상승 신호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주 월요일 우리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마켓 인사이트 코너 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 매일 들으시면 점점 계좌도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박성남님께서 여러분 수업 종쳤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죠. 라떼 뉴스까지 만나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 가격이 올해 또 올랐습니다. 매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20% 가까이 더 올려 파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A호텔은 얼린 우유를 곱게 갈아 애플망고를 가득 올린 이 빙수를 올해 14만 9천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18%가 올랐는데 여기에는 제주산 애플망고 2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금가루라도 뿌렸나 싶은데 사진을 보니 정말 금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다른 두 곳의 특급 호텔은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작년보다 각각 20%, 8% 올린 11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13만 원을 받던 B호텔은 제주산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들은 원가가 너무 올라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집계하는 3kg짜리 제주산 애플망고 특등급 가격은 현재 평균 1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상품 애플망고 대여섯 개들이 가격인 건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애플망고 재료값에 직원들 인건비, 서비스 비용 등을 반영해 가격을 측정한다는 건데 그래도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텔의 망고 빙수 가격을 매년 올리는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들의 수요입니다. 11만 원에도 13만 원에도 사 먹는 사람이 충분히 많기 때문이죠. 호텔 입장에서는 20만 원, 3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 가격에는 망고 빙수를 사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그해 망고 빙수를 기꺼이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꽤 나타나기 시작한 가격대가 11만 원이었고, 그래서 그 가격이 호텔 빙수 가격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다 15만 원에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15만 원짜리 호텔 망고 빙수가 등장한 건데요. 이렇듯 같은 재료를 쓰면서도 호텔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각 호텔이 예상하는 소비자 수요와 지불 의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망고 빙수 불매 운동을 하면 빙수 가격이 내려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내려가겠지만
망고 재배 농가는 에잇, 망고 장사가 안 되니 다른 걸 키워보자 하고 다른 대체 과일을 심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다시 망고가 귀해지면서 빙수 가격은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면 15만 원에도 팔리고 없으면 5만 원에도 안 팔리는 것처럼 결국 가격을 올리는 건 상인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인 셈이죠. 망고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호텔 빙수를 사 먹는 사람이 계속 있는 한 15만 원짜리 빙수는 내년에 또 오를지도 모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분석 대상 뭘까요? 네, 오늘은 요즘 잘 나가는 K-뷰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요새 한국 경제나 산업 전반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나마 잘 나가는 업종을 꼽아보자면은 뷰티 정도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근데 요즘 K-뷰티는 그 뷰티 기업 자체 실적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요. 그 다른 기업 실적도 올려주고 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한국 수출 실적도 높여주는 효자 업종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K-뷰티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K-뷰티 호황을 등에 업고 잘 나가고 있는지 분석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K-뷰티라고 부르는 거는 비단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도 좀 업황이 좋다 이런 네. 얘기인데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때요? 맞습니다. 그 K-뷰티, 그러니까 K가 붙으면 보통 수출 품목이잖아요. 네. 수출에서 굉장히 강세인데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전통적인 뷰티 강국이 있는데 요새는 K-뷰티가 대세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수출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 오른 거고 가전이나 2차 전지 이런 것도 주요 수출 품목이었는데 그게 한 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화장품이 더 효자 수출 업종이라는 얘기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뷰티 강국 성장률이 전년 대비 2%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20%니까 성장률이 그러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성장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다. 그리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애들은 그런 아시아 국가 성장률은 다 마이너스예요. 두 자릿수.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화장품 대세가 됐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견기업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게 K-뷰티인데요. 그 K-뷰티 씬에서는 매출 1,000억 원을 넘어가면 이제 메가 브랜드다 이렇게 좀 맞아요. 딱지를 붙여주거든요. 네네. 좋은 딱지인데. 근데 이런 메가 브랜드가 2023년에는 한 10개, 11개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파악한 그 브랜드가 20개가 넘더라고요. 진짜 많이 대기업이 된 거죠, 다들. 네. 그러네요. 이게 그 잘 나가는 브랜드라고 무조건 대기업이란 법이 또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잘 나가니까 어떤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중견기업들이 강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M&A로 급성장한 뷰티 기업인데 2019년에 조선미녀 들어보셨을 거예요. M&A를 했고요. 네. 2023년에는 티르티르랑 크레이버까지 인수하면서 덩치를 엄청 키웠고 재밌는 게 이게 지난해 구다이 글로벌 영업이익이 2,50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매출은 훨씬 적은데도 아모레나 LG생명 같은 대기업 그 영업이익을 모두 제쳤어요. 중견기업인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흑수저가 백수저를 꺾은 모습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네. 매출이 이제 각각 인수한 기업들 매출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구다이 글로벌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메가 브랜드들이 네. 예를 들면 그 리들샷 라는 걸로 알죠. 네. 다이소에서 품절 그쵸. 대란을 네. 일으켰던.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VT라는 회사인데요. 네. 전년 대비 매출이 100% 가까이 늘어가지고 3,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달바 글로벌 요새 광고도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달에 상장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게 비건 뷰티 브랜드인데요. 최근 IPO 시장 굉장히 그 얼어붙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 증거금이 7조 넘었고 경쟁률도 1,100대 1 넘었고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넘버즈인을 운영하는 비나우, 뭐 스킨케어 브랜드 토리덴, 그다음 마스크팩 강자인 바이오던스 이런 메가 브랜드들이 다 1,000억 원을 매출을 넘어섰고요. 저 이번에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예전에 네.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정샘물 선생님이라고 네. 계셨는데 이분이 세운 정샘물 뷰티라는 뷰티 기업이 있어요. 2014년에 세우신 건데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1,000억 클럽
입성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K-뷰티 인기가 왜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 이제 K-팝, 네. K-드라마 이런 데서 굉장히 PPL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게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 밖에도 K-뷰티 인기를 이끈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한두 개의 히트 상품을 빠르게 붐업시켜가지고 그런 K-뷰티 이미지를 각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뷰티 브랜드들 딱 브랜드를 들으면 제품 이름이 생각나는 경우가 꽤 있으실 거예요. 아까 VT 리드샷 같은 맞아요. 것도 그렇고 네네. 코스알엑스 달팽이 세럼, 아노아 어성초 토너, 조선미녀 쌀 선크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타 제품 한 개를 궤도에 올려놓고 인지도를 쌓아가는 전략이 글로벌하게 먹힌 모습입니다.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사실 한 개에 집중하는 게 더 파괴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NS 마케팅도 탁월한데요.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보면은 좀 영상으로 보여주기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분크림인데 말랑말랑한 푸딩 제형이랄지 아니면은 마스크를 붙였더니 불투명했는데 점점 투명해져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보여지는 모습. 제가 이런 거에 많이 속아가지고 많이 바로 구매 버튼 누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포 애프터 컨텐츠 있잖아요. 네. 화장품 쓰기 전과 쓰기 후 컨텐츠를 공격적으로 바이럴하다 보니까 K뷰티에서는 이런 격언이 생겼는데 틱톡에서 알리고 아마존에서 팔아라. 이런 격언도 생길 정도로 SNS에 탁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뷰티 기업들은 색조 같은 메이크업보다는 좀 기능성 기초 화장품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피부 트러블이나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던 글로벌 소비자들이 K-뷰티에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뷰티 강국들보다는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능이 좋은데 가격은 싸네 이러면서 가성비 브랜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K-뷰티가 흥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제 사실 이걸 직접 현장에서 실감을 하고 왔는데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 끝나고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명동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동에 갔더니 와 정말 마스크팩만 모아서 파는 매장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스크팩만 모아서요? 마스크팩만 모아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말씀하신 지금 제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너는 뭐 쓰냐? 왜 한국 사람들은 스키니 피부가 왜 이렇게들 좋냐?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좋니? 그러길래 그러니까요. 밤이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천해준 팩을 이만큼 사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나라하게 조명 비친데도 너무 좋으신데요. 이건 피부가? 조명빛. 조명빨이군요. 조명 탓이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짐 가방에 넣기 좋게 박스도 다 빼고 대용량으로 묶어서 이제 랩핑까지 해서 팔더라고요. 대박. 근데 외국인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오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확 와닿는데 맞습니다. 이 K-뷰티가 사실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꾸준히 소비하고 관심을 갖는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특히 커머스 기업들이 그래서 뷰티 모시기의 혈안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은 1년 새 매출이 9천억이 늘어가지고 지금 매출 거의 5조 가까이 됐고요. 또 예전에는 그냥 1,000원 샵 같은 다이소도 요새는 뷰티를 보시면서 실적이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지난해 다이소 뷰티 매출이 전체 10% 정도 되더라고요. 벌써. 우와. 거의 화장품 가게예요. 네, 그러네요.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150% 화장품 부문 매출이 늘어났고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뷰티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커머스 기업들이 뷰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컬리 있죠. 컬리는 2022년에 화장품 전문 플랫폼인 뷰티컬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게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사상 첫 분기 영업 흑자 한 18억 원 정도 분기 흑자를 냈고요. 그다음 패션 업계에서도 이제 뷰티를 다 팝니다. 무신사도 이제 뷰티 페스타 이런 걸로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3년 전 대비 뷰티 거래액이 한 10배 정도 됐고요. 에이블리도 오픈마켓 형태로 뷰티셀러들이 입점한 에이블리 셀러스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은 프리미엄 뷰티 정품을 이제 로켓 배송, 얘는 이제 로켓 배송이 강점이니까 로켓 배송으로 보내주는 알럭스라는 브랜드 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가성비 자체 뷰티 PB 브랜드도 만들었어요. 이게 4,900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11번가 역시 최근에 패션 뷰티 전문관을 오픈했고 이제 카테고리 시상단에 박아 넣으면서 우리도 뷰티 팔아
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비싸고 유명한 백화점 브랜드는 그래 좋다니 좋은가 보다 하는데 화장품 담는 용기값도 한 몫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소 브랜드들은 그런 걸 좀 최소화하면서 뭐 후기나 입소문 이런 걸 또 톡톡한 역할을 해주니까 네. 뭐 그게 다이소 2,000원짜리든 쿠팡 6,000원짜리든 맞아요. 만족도가 높으면 또 기쁘게 쓰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도 사실 이거 좋다고 하면 써보고 추천하고 또 몇 통씩 계속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지 수요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여러 커머스가 너도 나도 뛰어드는 그런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화장품 사면은 올리브영에서 사고 되게 살 곳은 많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커머스까지 뷰티에 집중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뷰티라는 카테고리가 그 커머스에는 여러모로 돈이 되는 효자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뷰티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판매 마진율이 꽤 높습니다. 남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랑 배송에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왜요? 일단 예전에 저희 신성식품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유통기한이 워낙 짧다 보니까 네. 그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화장품 유통기한이 없죠 일단은. 있긴 하지만 좀 길죠. 그렇죠, 길죠. 상대적으로. 네, 길죠. 그리고 대부분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모든 제품이 직사각형 박스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곡차곡 공간을 풀로 활용하면서 쌓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물류 비용, 재고 관리 비용이 굉장히 절감돼서 영업이익 흑자가 나는 요새 커머스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이유도 이런 뷰티 재고 관리, 그다음에 뭐 물류 이런 데서 비용을 아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내 주력 소비층을 굳이 꼽자면은 2030 여성 고객들이잖아요. 역시나 네. 이들이 파워가 있는데 뷰티도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 역시나 2030 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한국 커머스에서는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1황으로 올라선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뷰티는 전문 카테고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쿠팡이 아직까지는 먹어치우지 못한 분야이다 보니까 경쟁 커머스에게는 야 우리가 다른 건 못 이겨도 뷰티는 쿠팡을 이길 수 있지 않나? 뭐 신선식품이나 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 카테고리는 이길 수 있지 않나 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K-뷰티라는 게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요새 그냥 분위기를 보면요. 네.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아마존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그 있죠. 랭킹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K-뷰티 브랜드들이 거기 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도 한동안 글로벌 성장세는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 뷰티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어떤 보고 면에서요? 있는데요.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뷰티 사업을 하기 굉장히 편리한 환경인데 네. 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장품 공장, 아. ODM 공장들, ODM 기업들, 한국콜마랑 코스맥스가 건재해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그 ODM 그 고객사가 1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제품은 다 만들고 우리는 브랜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팔 수 있는 제품은 널려 있다. 그리고 유통 판매 인프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올리브영이 그 중소 브랜드 알림판 역할을 되게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관광객도 많아지고 있고 직구몰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사실 올리브영도 초기에는 대기업 제품을 팔았었어요.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LG생건 제품을 위주로 팔았었는데 이들도 이제 자체 로드숍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올리브영한테 너네 이거 제품 빼라. 우리는 우리 자체 로드숍을 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올리브영도 살기 위해서 이제 중견 브랜드로 눈을 돌렸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고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화장품 이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화장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스킨 쓰면은 내일은 로션 바르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가족이랑 와이프에게 굉장히 혼나면서 저도 이제 기초 정도는 써야겠다, 선크림은 발라야겠다 이런 남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뷰티 성장 여지가 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마 위기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브랜드가 말씀하셨지만 원히트 네. 하나의 제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그쵸. 우리가 조금 마음 놓고 이 K-뷰티 하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내세우기에는 조금 그래도 경계를 하고 네.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중견 뷰티 기업 대표는 네. 요새 K-뷰티 전성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 전성기가 3년 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시한부설, 굉장히 그 회의적인 시선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이유가 한국 컨텐츠가 사실 요새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K-팝 음반 앨범 판매량이 15%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콘텐츠 시장도 안 좋아졌는데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마음 놓지 말고 네. 뭐 R&D든 M&A든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박정현의 달아요 이걸로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부에 K뷰티 얘기했는데 장재훈님께서 저는 약국에서 글리세린 사서 로션에 섞어서 사용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요즘에 약국템이라고 해가지고 약국에서 파는 연고들도 뭐 피부재생 등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섞어 쓰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있네요. 네, 그렇고 정효진님께서는 어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소중하네요.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힘이 납니다 해주셨는데 와 정효진님 건강도 챙기시고 교양까지 일석이조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증시 장 마감 후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이곳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 수준이 심각하며 진행 중인 감세안이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춘 건데요. 이로써 미국은 S&P 그리고 피치에 이어 이곳에서도 최고 등급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로 1900년 존 무디가 설립한 이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문제에도 힌트가 있지만 보기만 잘 들으셔도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드릴게요. 1번 어디스, 2번 여기스, 3번 무디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시간 라떼 뉴스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2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3월 7일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기사고요. 제목은 이메일 돈 내고 써라입니다. 오, 우선 기사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메일이 언제까지나 공짜일 걸로 알았다면 잘못입니다. 유료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대 이메일 서비스 업체인 다음은 상업용 이메일에 대해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회원들에게 하루 1000통 이상 이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의 우표값처럼 전송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1,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다음에 상업용 메일 유료화는 후발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2000년대 그 초에 그 골뱅이 한메일.net 이렇게 네. 끝나는 그 다음에 한메일넷이 이메일의 뭐 대명사로 통했었죠. 근데 다음이 이메일 발송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논란이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이 회사가 시행했던 제도의 이름은 온라인 우표제였는데요. 이 뒤늦게 생각해 보면 다음이 1등 포털 자리를 뺏기고 쇠락하는 계기가 된 좀 실책이었다, 좀 성급한 유료화였다, 이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뭐 OTT뿐만 아니라 음원도 그렇고 전자책도 그렇고 뭐 쇼핑 멤버십 이런 다양한 서비스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뭔가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이런 서비스라는 거를 이용하는데 납득을 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또 돈을 지불하는 것에 익숙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골라본 이유는요. 좀 험난한 이런 인터넷 유료화의 역사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 요즘은 소비자들 지갑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일명 구독플레이션, 이 구독료 인상까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이 이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방식으로 좀 유료화한 건지부터 되짚어 보죠. 무슨 논리였던 거예요? 네, 일단 메일을 받아보는 일반 개인 이용자들은 계속 무료로 쓰는데요. 다음 회원들한테 한꺼번에 1,000통 이상 메일을 보내는 이런 발송자한테 돈을 내게 했습니다.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요금은 발송량에 따라 유동적이었는데 한 통에 최대 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열어본 이용자한테 이 메일은 정보성이었습니까? 상업성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보성이었다, 스팸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우표값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온라인 우표제가 세계 최초의 시도였는데요. 사실 다음도 궁여재책으로 내놓은 성격이 강했어요. 좀 우표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 스팸 메일을 줄여보려는 이런 취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스팸 메일 맞아요. 그때는 이제 필터링 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네. 스팸 메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특히 전 국민은 한 번씩 다 받아봤다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하나 그럼요. 스팸 메일.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런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다음이 그 유료화를 근데 했다는 거는 네. 그런 스팸 메일 같은 것 때문에 뭐 단지 짜증나서는 아닐 테고 어딘가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건 같은데 뭐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메일 서비스를 시작한 게 1997년부터입니다. 이제 한메일넷을 통해서 무료 가입자를 모으고 국내 간판 인터넷 기업에 오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수익 모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여서 서버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넷 벤처들이 안고 있던 공통된 고민거리인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5,600만 통의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중에 대량 발송 메일이 80%가 넘었습니다. 4,500만 통 정도가 됐고 네. 이것 때문에 서버 투자비로만 1년에 300억 원씩 들어갔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러네요. 무슨 연유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대량 메일을 많이 보내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은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 인터넷 쇼핑몰까지 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다음이 온라인 우표제 구상을 처음 밝힌 게 이제 아까 기사가 보도된 2001년 3월이었고 실제 시행이 되고 과금이 이루어진 거는 2002년 4월부터야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이제 한 메일 쓰는 분들은 좀 다른 이메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독려를 좀 했겠어요. 네, 다음 점유율이 흔들리는 결정타가 됐다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제 반감을 가진 기업들이 회원 가입할 때 한메일넷이라는 주소를 못 쓰게 막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메일이 대안으로 떠올랐고요. 회원 가입을 할 때 한 메일넷은 못 쓰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줄긴 했겠네요. 네. 근데 경쟁사인 네이버가 이 반사 이익을 많이 받겠는데요. 네, 뭐 이메일은 수시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포털에서는 고정 이용자를 꽉 잡아두는 아주 강력한 무기잖아요. 이거를 다음은 잃고 네이버가 얻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때쯤부터 네이버가 검색 분야에서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통합 검색, 지식 검색 이런 메가히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전세가 뒤집혀 버립니다. 한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를 기점으로 네이버 점유율이 다음을 추월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결국 온라인 우표제를 3년 만인 2005년 6월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료화는 다시 접기로 해도 이 한 번 떠난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처럼 이게 한 번 만들면 계속 쓰게 되는 그런 네. 서비스를 또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잃은 일위 자리는 영원히 되찾지 못했겠네요. 네, 그래서 다음이 점유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2014년에는 카카오와 합병을 했죠. 이제 말이 합병이지 사실상 비상장사였던 카카오가 상장사인 다음을 삼켜서 우회 상장하는 거에 가까웠는데요. 올해 3월에는 카카오가 다음 포털을 분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매각이나 정리수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 검색 시장에서 지금 다음 점유율은 한 2%, 3%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실패 사례가 됐네요. 비슷한 시기에 그 다른 인터넷 기업이 유료화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그 시행착오가 또 있었죠. 네, 또 다른 대표적인 흑역사가 프리첼이라고 있죠. 요즘에 네. 뭐 중고등학생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모르겠죠. 예전에는 다음 카페 아성에 도전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 회사도 서버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2002년 11월에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한해서 한 달에 3,300원씩 내라 이런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구독 경제가 일상화 돼가지고 네. 그렇지 뭐 당시 같은 경우에 월 3,300원이면 야 이거 나쁜 놈들이네 이런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리첼에서 활동하던 커뮤니티가 쭉
빠져나간 거예요? 네, 이 유료화를 발표한 당시에 프리첼이 회원이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사 쪽에선 좀 자신감이 과했던 것 같아요. 뭐 좀 가기는 가겠지만 뭐 다 나가겠냐,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서서히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자가 가입을 안 하면 곧바로 커뮤니티를 좀 못 쓰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용자들한테는 대체제가 충분히 많이 있었고요. 우르르 가신 곳이 싸이월드입니다. 이제 싸이클럽 만들고 미니홈피 꾸미고 이러면서 싸이월드의 전성기가 열렸던 거죠. 이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줄었어도 그래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좀 유지하기라도 했지. 프리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회사가 흔들렸겠어요. 네, 맞습니다. 1년 만인 2003년에 싸이월드의 접속자 수를 추월당했고요. 군소 포털로 뭐 연명을 하다가 2011년에 파산하면서 법인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잊혀졌죠. 다음과 프리첼의 어떤 이런 시도가 실패한 건 결국 그 유료화라는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뭐 이메일이나 커뮤니티 같은 건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급진적으로 유료화하려고 했던 게 반감을 많이 산 측면이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온라인 우표제가 다른 IT 벤처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도 뭐 속내는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인터넷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 논리도 꽤 많았었거든요. 또 어느 정도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뭐 유료 서비스의 허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뭐 월 정액형, 뭐 구독형 플랫폼이 활성화됐고. 네, 뭐 대표적으로 음악을 듣는 음원 스트리밍이랄지 뭐 영상 보시는 OTT 서비스도 있고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자책도 많이들 보실 겁니다. 또 요즘엔 쇼핑이나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도 멤버십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구독형 플랫폼들은 독점적인 콘텐츠가 있거나 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전적인 혜택을 확실히 돌려준다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게 예전 인터넷 업계 유료화 시도와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이제 구독 경제라고 부르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이 된 건데 근데 또 아시죠? 이거 필요해서 하나 구독하고 저거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 구독하면 그 돈도 꽤 들어요. 맞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말 많이 나가는데 저도 세보면 한 3개는 정기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들께서는 몇 개나 가입하신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보다 훨씬 많이 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 서민 물가 관리한다 이럴 때 뭐 전통적인 거는 배추값 잡고 라면값 잡고 뭐 이런 데 힘을 많이 쏟지만 요새는 이런 구독 서비스 요금도 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아서 통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 업체들이 한번 올릴 때 확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확 올리더라고요. 네. 우리 그 방과후 목돈 연구소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난 9일에 이 넷플릭스가 요금을 기습 인상을 했잖아요. 가장 저렴한 뭐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와, 인상률이 자그마치 27%나 돼요. 네, 유튜브는 재작년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또 인상을 했는데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2%를 인상했습니다. 쿠팡도 비슷한 시기에 4,990원에서 7,890원, 58%를 단숨에 올려서 말이 좀 많았죠.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리는 게 좀 표준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구독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가 기사에 자주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참 처음 가격 올린다고 했을 때 야 이거 이러다가 다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사업이 될까 하는 우려도 막 있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 선점 효과라는 게 좀 무서운 게 요금을 올려도 가입자 이탈이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쿠팡이 membership을 인상할 때 이탈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전체 매출이 41조 원이었는데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1년간 국내 전체 백화점 판매액이 40조 원대였습니다. 오프라인 백화점 전체를 뛰어넘은 신기록을 써서 이게 또 유통업계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달이 쿠팡에 회비를 내는 멤버십 회원이 1,500만 명 정도 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구독료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또 이제 피로감도 늘고 구독 유형도 좀 다양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접근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리미엄이라는 모델인데요. 프리미엄. 네, P로 시작하는 프리미엄 말고 이 공짜라고 프리에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합쳐서 프리미엄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사용자가 광고를 좀 봐주는 대가로 기본적인 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추가적인 걸 원하면 유료로 유도를 하는 이런 공짜 미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곳 사례로 또 어디를 들 수 있어요? 세계 1등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멜론이나 유튜브에 밀려서 확장이 좀 더딘 것도 사실인데 스포티파이 프리라는 상품을 작년 10월에 내놨습니다. 유료 이용자와 똑같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할 수는 있는데 한 2곡이나 5곡 정도 넘어갈 때마다 광고를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노래를 검색은 할 수는 없고 스포티파이에서 짜준 재생 목록 중에 골라서 듣기만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뭐 가성비 중시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OTT에서도 무료 서비스가 또 등장하고 있다고요? 네, 쿠팡 플레이는 다음 달부터 무료로 개방됩니다. 앞으로는 쿠팡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광고만 보면 그냥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렸잖아요. 네. 근데 왜 쿠팡 플레이는 무료화를 하는 거예요? 좀 이거는 쿠팡의 특수한 사정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 유료 멤버십 회원들한테 OTT를 짜장면 시키면 서비스로 군만두 주듯이 끼워주는 용도였거든요. 너무 적절한 예시다. 네. 근데 이제 멤버십 가입자가 1,500만까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국내에서 가입할 분들은 거의 다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차라리 공짜로 풀어서 여기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다른 거에서 더 내보자. 그리고 좀 무료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쇼핑 쪽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끼를 내밀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한 빅픽처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 생성형 AI도 유료화에 본격적으로 좀 욕심을 내는 모습이네요. 네, 뭐 많이들 쓰시는 챗봇 중에 오픈 AI의 챗GPT 있죠. 이제 무료 버전도 있지만 좀 더 좋은 기능 많이 쓰려면 유료 결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네. 가장 저렴한 게 한 달에 $20씩 되는 챗GPT 플러스인데 4년 뒤에는 $44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오픈 AI가 한 달에 $200를 받는 챗 GPT 프로도 내놨는데요. 올해만 이런 걸로 한 $3억 수익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생성형 AI 중에 이제 엔스로픽이라는 기업이 대학 연구자 등등을 대상으로 사용 한도를 늘리고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월 $200짜리 요금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수익화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데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중국의 딥시크 같은 이런 생성 AI 추격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보급형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돈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박사급 연구자에 또 최적화해서 한 달에 $20,000를 받는 멤버십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와. 좀 고급 기능에 정말 특화를 한 이런 비싼 요금제를 더 많이 좀 내놓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로 유료 회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경우가 있었네요. 네, 뭐 요즘에 관세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지만 스트리밍 1등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일례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를 보면 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넷플릭스 주가는 연초 대비 34% 오르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45% 상승했습니다. 와, 이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연초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네, 투자은행들 리포트들을 좀 보면은요, 이 불경기에도 구독자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나 성장주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좀 가까운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상에 파고드는 전략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경기를 잘 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넷플릭스 사례를 봐도 요금을 올릴 때마다 비판은 정말 많이 받지만 회원은 그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가 작년 말에 3억 명을 돌파했는데 최근 반년 사이에는 가장 저렴한 광고형 요금제에 이 가입자가 2천만 명 증가하면서 신규 가입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스포티파이는 작년에는 설립된 지 18년 만에 연간 흑자 처음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자꾸 뉴스들 보면 점점 지갑이 얇아지고 있고 뭐 장바구니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왠지 구독 서비스를 먼저 해지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네, 이 오펜하이머라는 투자은행에서는요, 집에서 넷플릭스를 즐기는 것만큼 저렴한 여가 활동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경기 둔화기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콘텐츠는 관세의 영향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자유롭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뭐 제가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SK하이라는 종목을 언급했다 그래서 뭐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닌 거는 당연히 아니죠. 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콘텐츠의 힘을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엔 이런 구독형 콘텐츠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IT 기업들끼리 합종 연행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넷플릭스까지 볼 수 있게 끼워 팔기를 시작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은 이 배달 멤버십에 가입하면 티빙도 무료로 볼 수 있게 이런 걸 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구독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게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과 후 목돈 연구소는 이 유료 멤버십 이런 거 필요 없이 양질의 정보를 매일 전해드리는 최고의 경제 콘텐츠죠. 또 네. 최고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방목을 듣는 게 가장 이득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로 1900년 존 무디가 설립한 이 회사는 어딜까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보기가 너무 웃겼다는 문자 많았어요. 뿌듯합니다. 자, 정답은 3번 무디스였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정수면님, 4857님 그리고 박현정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